안녕하십니까, 연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험에 나오는 테마 특강 물권법을 보고 있죠. 자, 물권법의 두 번째 시간 해가지고 소유권부터 볼 거거든요. 소유권은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자, 219조입니다. 개념이죠.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언제 인정하는 거냐?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로 개설할 수 있다. 같이 끊어볼게요.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인정되거든요. 따라서 출입할 수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란 이유만으로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다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또 불가능해야 되니까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되죠?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어디로 다니느냐? 그러나 이러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폭 그 범위가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이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 거죠. 자, 보상할 필요가 없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200조입니다. 이랑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이항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죠. 그러면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 판례는 요 220조는 직접 분할의 당사자, 직접 일부 양도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승계인에게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중요 판례 첫째,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할 수는 없고요. 또 그 도로폭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장차, 미래 이용 사항까지 대비해서 그 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충분히 기능하지 못할 때 다니지 못할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상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대표 문제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토지 분할 및 일부 양도의 경우 무상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직접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2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맞죠?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 나중에 공로가 개설이 돼서 인정할 필요가 없다면 기존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멸이 되겠죠. 3번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된다. 맞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형식상의 통로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면 그때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통행지 소유자는 주의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이게 두 가지 의무를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청구하지 못하고 주의토지통행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냐? 그죠? 토지통행권자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포괄적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동안 보상 없이 수년간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허락을 얻어서 또는 주의토지통행권자가 그동안 보상 없이 수년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4번은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되는 도로폭과 면적이죠. 범위입니다.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건축법의 그 도로폭 규정은 적용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5번,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의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도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겠죠. 출제 가능성은 90%라고 보고요. 자,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일단 점유 취득시효에 위한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여야 하고요.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 갖게 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이고, 그 등기청구권은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한 건 등기부 취득시효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왜 등기한 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는 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갖게 돼요.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강행복귀 위반이든 반사회적이든 무효든 따지지 않는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어요. 이중 보존 등기에서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선의이며 과실이야 무과실이 되거든요. 언제요? 점유를 시작할 때. 따라서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의고 무과실이면 되고요. 또 등기도 점유도 10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 기간뿐만 아니라 등기 기간의 승계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꼭 내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10년 동안 등기를 하고 있을 때 전 등기 명의인과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247조 1항입니다. 취득시효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합니다.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 20년이 지나고 나서 등기를 하면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데, 언제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는 거죠. 등기한 때부터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소유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항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의 소유권 취득에도 준용한다죠. 자, 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그 사람의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득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소유자가 내 땅인데 나가라라고 적극적으로 소유권 행사하게 되면 취득수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그 취득수요 대상인 그 토지를, 그 부동산을 제3자가 압류하거나 가압류했다 그래서 소유권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취득수요가 중단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판례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8조입니다. 전 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을 준용해요.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은 취득시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취득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주점유일 필요는 없다. 요 소유의 의사는 소유권을 취득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 판례가 나와 있는데 1번 판례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붙던 거죠. 자, 취득시가 완성되면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이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시효 취득자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해서 이 사람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고요. 말소된 후에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받으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또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소유권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취득 후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된 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뭐가 됐어요? 회복됐다면 그 사람에게 시효 취득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죠. 자, 완성이 된 후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 매매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완성이 된 후 제3자에 처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자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조심할 것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이게 누가 팔아먹었냐면 점유자로부터 양수했어요.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은 직접 자신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자기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대위 행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 완성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 처분하면 그 제3자는 취득시효 완성자를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의 받아비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직접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5번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뀐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겐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 삼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경과됐다면 이제는 새롭게 등기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등기부 취득시효죠. 언제 선이 무효하셔야 됩니까? 점유를 개시할 당시 선이 무효하셔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표 문제입니다. 이것도 갑이 빠졌네요. 갑이 이렇게 자꾸 빠지는 게 있죠. 갑이 을 명의로 X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 시효기간 시효기간을 완성용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기억,
갑이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갑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을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만 갑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이는 을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결국은 X입니다. 니은번.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을 하지 않고 있던 중 병이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마친 병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갑은 병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는 누가 하고 있냐면 갑이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을이라면 을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20년이 되기 전에 병 앞으로 가등기가 됐고요. 20년이 지난 후에 병 앞으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등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병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거고요. 본등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병은 완성이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병에게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겠죠. 자,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한 때인 거죠. 따라서 병이 물권을 취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본등기한 때죠. 그러면 20년이 지난 후에 물권을 취득했다. 20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주장할 수가 없겠죠. 왜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언제? 본등기한 때 물권을 취득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님은 다시 읽어볼까요?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병이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마친 병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라는 시점이 취득시효 완성 후란 얘기예요. 갑은 병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6번, 갑으로부터 X토지 점유를 승계한 정의죠. 그러면 갑을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갑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따라서 틀린 것은 기역, 니은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공유입니다. 공유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소유권은 두 문제 내지 세 문제예요. 그래서 취득시효와 공유의 한 문제씩,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 부분에서 또 한 문제. 근데 그 한 문제에서 아까 우리가 주의토유 통일권을 본 이유는 주의토유 통일권은 지문으로 꼭 들어가기 때문에 본 거죠. 자, 공유에 대한 지문을 보기를 했는데 일단 공동소유의 원칙은 공유입니다. 따라서 262조 1항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동소유 원칙은 뭐죠? 공유고요. 이한 공유자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고요. 자, 어디를 사용 수익하느냐? 지분의 비율을 공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자, 267조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서로 제한하는 지분의 하나가 소멸하면 본래의 단독 소유권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죠. 이거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망은 상관이 없는데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라는 얘기죠.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므로 공유 지분이 포기됐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64조입니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265조.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고요. 공유물의 관리, 이용 계량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266조. 공유물의 부담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담은 1년 이상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공유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68조.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다만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지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하는 거 가능하고요. 이것도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하는 것도 5년을 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은 당연히 분할할 수 없는 거예요. 구분 소유하는 경우는 공용 부분. 다시 말하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분할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 국어 등도 뭐 할 수 없어요? 분할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그 법원에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재판상 분할이라고 해요.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결 나는 순간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돼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조정 등이 성립했다면 그것은 합의에 의한 협의에 의한 분할이기 때문에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재판상 분할도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경매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70조인데 공유물을 분할은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교환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분할이나 대금 분할은 뭐냐면 법적 성질이 매매거든요. 따라서 교환 아니면 매매니까 공유자 간에는 분할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분할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공유 관계를 종료시키는 분할은 현물 분할의 경우 지분권의 교환, 가격 배상의 경우에는 지분권의 매매 실질을 가지므로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공유관계 정리인데 이 부분에서는 시험에 나올 것 같죠. 왜냐하면 또 최근에 판례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자, 만약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반수 미달의 소부수 지분권자도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유자 중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반수 미달의 소수 지분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인도는 청구할 수가 없고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것이고 이번 부분이 최근에 판례를 변경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반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락한 경우죠. 자, 공유물에 관한
이용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정당하고 적법하다는 거죠.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이 제3자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에 대해서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출제될 것 같습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X 토지에 관하여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1, 병은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죠. 지분을 공유를 한다. 좀 이상한 얘기죠.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겁니다. 옳은 것입니다. 기억.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정하는 것은 을과 병사의 협의가 없더라도 갑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되는데 갑의 지분은 5분의 3이죠. 과반수를 초과했죠.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갑이 자기 소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X입니다. 자, 공유 토지 이외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 단순한 관리행위가 아니라 변경행위로 이해합니다.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변경행위로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지분은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공유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던 갑이 지분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공유 토지 이외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예요. 이건 어떻게 기억하듯이 문제풀기 편하냐면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관습상의 법정지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1번. 갑이 단독으로 제3자 정에게 윗토지를 임대했어요. 그럼 갑의 지분 5분의 4, 과반수가 넘었죠? 제3자 정에게 윗토지 임대하는 것은 정당한 거죠. 따라서 정이 윗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 을은 임차인 정에 대하여 윗토지 반환 및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임차인 정은 정당한 적법한 임차인이므로 다른 소수 지분권은 임차인에게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미음번.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지분의 양수인에게도 당연히 승계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억 미음에서 2개에서 2번입니다. B번. 을이 목적물의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병은 을에게 X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왜냐면 보세요. 지금 을의 지분이 5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은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을이 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사용한다는 말은 공유자 중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한다는 얘기죠. 물론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변경된 판례에 따른다면 과반수 미달의 소수 지분권자는 을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병은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미음해 가지고 2개입니다. 이게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지상권으로 왔습니다. 지상권에서 최근에 출제되는 것은 일반 지상권보다는 뭐냐면 법정지상권과 같은 특수지상권을 출제하고요. 특히 올해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2가지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사례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어요.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수했죠. 미등기도 원 따지 마세요.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1번 갑은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지 않는다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땅도 을의 것이고 건물도 을의 것인데 갑이 건물도 샀고 대지, 토지도 산 거죠. 근데 대지에 대하여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대지에 대해서만 취득하지만 토지에 대해, 건물에 대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을의 소유인 거죠. 자, 이랬을 때 갑이나 을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느냐? 왜냐하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매매로 달라졌기 때문이죠. 자, 일단 갑은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니까요. 을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갑은 을로부터 건물까지 샀어요. 또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싶으면 철거해야 되는 것이지, 형식상의 소유자인 을이 반대한다 그래서 갑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는 거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병에게서 1억을 차용한 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갑은 병에게 빌린 돈 1억 원을 변제액이 갚지 못하다 병은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 절차에서 정의 경락을 받았다. 이게 내용 질문이니까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만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됐고요.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누가요? 정의 경락을 받은 거죠. 이랬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성립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죠.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례 논점이 갑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지 못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례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은 철거당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 풀 때는 이겁니다.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매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중간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국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관련 조문인데 305조입니다. 자,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이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한 가지입니다.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죠. 다시 말하면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였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판례로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되거든요. 예외가 있습니다. 공동저당이에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가나요?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세대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 건물 위한 법정지상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 두 가지를 좀 외워두시는데요. 자,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판례는 사례에서 본 판례입니다. 이번 판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이에요. 이게 2021년 4월 29일, 2021년 5월 27일입니다. 자, 좀 읽어볼 건데. 일단 타인의 토지의 분묘를 설치한 상태에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 사람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 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하게 된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유급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관계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죠. 장사법을 할게요. 그냥 틀렸을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왜냐하면 시험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분묘가 설치가 됐다면 20년이 지나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취득 시효하게 되는 것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실행됐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발생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료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게 되면 청구 시부터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발생 원인 중에 뭐가 있냐면 임야 등을 매매하면서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에 대해서 특약이 없다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를 철거한다, 이장한다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도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는 언제부터냐면 청구 시부터가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거죠.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때부터, 그러니까 분묘가 설치된 때부터겠죠. 설치된 때가 아니라, 그죠? 임야를 매매할 때 같아요. 그죠? 임야를 매매할. 그러니까 임야를 매매하면서 분묘처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니까 임야를 매매할 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겠죠. 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한 사람에게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줘야 되는 거죠? 청구 시부터 지료를 줘야 돼요. 또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청구 시부터가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둘 다 올해 4월 말 5월에 있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판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보세요. 3번. 장사 등의 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원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X.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를 청구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줘야 된다, X. 지료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판례입니다. 올 5월달이죠. 자기 소유 토지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의 그 분묘기지가 대한 토지의 사용자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는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합니까? 청구한 때가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판례는 올해 꼭 출제되겠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입니다. 한 문제 풀어볼 거예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X 토지와 Y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갑의 Y 건물을 경매에서 매수했어요. 자, 그러면 이 경매 효과는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 철거의 매각 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리은번 X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을과 함께 그 지상의 Y 건물을 신축 공유하던 중이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이 공유인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뭐 하지 않습니까? 성립하지 않지만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의 실행기간 경매에 있어서 병이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 건물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따라서 니은번이 옳지 않고 니은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토지가 공유인 경우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건물이 공유인 경우는 그냥 법정지상권 발생해요. 디귿번 갑수의 X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법정지상 성립하지 않는다잖아요. 따라서 Y 건물을 신축하고였고 저당권 실행으로 X 토지와 Y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D급은 X네. 1번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 을의 동의를 얻어 Y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병이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 건물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맞을까요? 자, 우리가 동의를 얻었다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수의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됐으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던 거죠? 건물이 없었어요.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리을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에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뭐부터 보는 거죠? 지역권부터 해서 저당권까지 보면서 물권법을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